내일 대통령 국무회의에 해병대원 특검법의 제2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범야권은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여야 공방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여당은 수사 결과부터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고, 야당은 거부권 행사가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과 총선 민심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초접전 끝에 극적인 역전승의 주인공이 된 용인병 부승찬 당선인의 국회 입성 포부와 해병대원 특검 및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입장차는 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야당 주도로 통과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거라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로 이송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찰과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밝힌 입장과 뜻을 같이하며 특검은 수사가 끝난 후 공정성이 의심되면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검 추천을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방식으론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정수사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또 거부하면 총선 민의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과 만나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 아니겠습니까?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라고 하더니 왜 계속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시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범야권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책무를 저버리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인데 내일 윤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규탄대회를 여는 데 이어 이번 주 토요일 시민사회와 범국민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제2표결 처리가 불발되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며 될 때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임 인사차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여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대표는 정부의 국정 기조가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상견례 차원에서 방문했는데 황 위원장은 여야가 자주 만나야 한다며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다시 전역을 되돌려줘서 전역이 있는 정치, 여야가 늘 만나서 어깨를 마주하고 또 눈을 맞추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끌어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에 이 대표는 국민이 총선에서 표출한 민심에 여당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특정 영역의 국민들이 아니고 우리 국민 일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정기조가 이거는 아니다. 좀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표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황 위원장은 특히 18대 국회 때 여야가 매일 만나 논의를 이어갔다며 한미 FTA와 국회 선진화법 등 큰 개혁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정치의 역할이 통합과 포용에 있다며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늘 회동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황 위원장은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위원장은 김 의장을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며 국회의 중립의정을 활성화하는 데 공적을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의장은 오늘날 국회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면서도 지금 정부를 끌고 가는 여당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도 대통령에게는 노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여당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부 여당 전체가 하나의 대통령 직속 부하단체가 되면 그건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막을 내립니다. 여야는 막판 민생법안 처리와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구성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남은 21대 국회 일정을 강민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가 21대 국회 마무리와 새 국회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모레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년간의 정치 인생에 대한 소회를 밝힙니다. 또 국회 사무처는 내일 초선 당선인 의정연찬회를 열어 초선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나서고 여야는 각각 이번 주와 다음 주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내부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에도 착수했습니다. 내일은 원내 수석 부대표까지 함께 만나는 2+2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여야는 개원 전까지 원구성을 최대한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이 커 법정 상임위원장 선출 시점인 다음 달 7일까지도 원구성을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입니다. 법사위는 당연히 좀 적은 제2당인 저희 당이 가져와야 되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는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운영위는요, 집권당에서 늘 가져갔던 것을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6월 안에는 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또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이다. 6월 중으로는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는 내일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이 예정된 28일 본회의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법사위가 구하라법 등 밀린 민생법안 합의 처리를 위해 의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본회의 쟁점 법안이 많아 이마저도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내일 예정된 과방위에서 라인 야후 사태의 정부 책임론을 두고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여 21대 국회 임기 종료 마지막까지 대치 전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개원 기자와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지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이제 300여일이 지났는데 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 제2요구권을 상정해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부터 특검법이 발의되기까지 이른바 항명 논란부터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이슈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네.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해병대원 특검법, 지난주 말씀드렸듯 윤 대통령이 이른 거부권 행사보단 숙고를 택했었죠. 하지만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시사한 대로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 제2요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반대 이유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추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선수사 후 특검이라는 기조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야당은 일단 거부권 행사 반대에 이제 총력전을 펼쳐왔는데 또 그 대응 전략도 짜놨다고요? 네, 야권은 일제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최고위에서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내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랍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범야권 7개 정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권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범국민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어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제2결을 추진하고 불발될 경우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제 요구권이 이제 행사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 보면요. 일단 그 다음 주 28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이제 본회의에서 여야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계산이 좀 치열해지겠네요. 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네. 현재 재적 의원 수가 296명이고 이 중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95명입니다.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회의장을 제외하면 범야권은 179명인데요. 국민의힘 의원 1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셈입니다. 일단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 김웅 의원과 이상민, 안철수 의원이 있죠. 재의결을 막아야 하는 국민의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의원들의 해외 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할 만큼 이탈표 단속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해외 직구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 결정 철회에 모처럼 여야가 이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그 해외 직구 규제 이게 어떤 건가요? 지난 16일 정부는 KC 인증, 그러니까 국가 인증 통합 마크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 직접 구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어린이 놀이기구 등 80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당장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해성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물을 보고 차단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거였는데요. 보도자료에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안철수, 나경원 당선인 등 여권 내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어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혼선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해외 직구 전면 금지 차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 정부가 사실상 대책을 철회한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상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발표한 뒤 철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당정일체를 강조해왔던 여당이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소비자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어떤 점을 지적을 한 건가요? 네, 일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의 국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주요 정책은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경제부총리 등 정부 주요 직책을 맡았던 추 원내대표, 네. 정부의 철회 방침엔 뒤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는데 국민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당초 정부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해외 직후 대책 관련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될 경우 정부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는 사후가 아닌 사전에 당과 소통해달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왕좌왕 국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졸속 정책 발표로 국민 피해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고민정 최고위원은 과거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등 정책 추진 후 철회된 사례를 꼽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정부 태도를 꼬집었는데요. 사흘 전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이제 와서 그러나는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한다며 정부 태도가 해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도 말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잠시 전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정책 설명 강화 등을 지시했다고 전하면서 해외 직구 금지로 빚어진 혼란 일단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 고문단을 만나 총선 패배 수습 방안과 당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정의화 상임 고문단 회장은 당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상임 고문단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는 전당대회 규칙에 민심을 반영하는 안과 총선 백서 발간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국회방송 국회 라이브 1에 출연해 21대 국회를 비생산적으로 만든 핵심 요소인 법사위원장만큼은 국민의힘이 반성적 차원에서 민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 일시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7월 20일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7월 18일부터 사흘간 당원 전자투표를 거쳐 전당대회 당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2명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추대된 조국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연임이 유력합니다. 국회 사무처가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회 사무처는 내일 131명의 초선 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의정 연찬회를 열어 전자투표 시연 등 국회 조직과 의정 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회 외교 활동과 미디어 소통, 공직 윤리 등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찬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전하고 초선 의원 당선인들과 수준 높은 의회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5월 2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회고로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출간했죠.
재임 당시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비하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6년째 이어지는 관광 여행 논란을 불식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런 설명에 대해서 여권에선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했는데 국민들 우라통으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아자찬, 정신승리만 가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지탄을 받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입니까? 회개하기 그지없는 주장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지적을 했고, 안철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닌 참회록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상현 의원은 특검을 하려면 김정숙 여사 특검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당의 타지마할 공세에 야권은 옹졸하고 구차하다는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용까지 왜곡해서 공격한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설명됐다고 주장을 했고, 박광원 의원은 퇴행적이고 후진적인 정치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만 더 도드라질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요즘 삼김 시대도 아닌데 삼김 영부인들 특검하자 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을 안 하기 위해서 모두 방탄 발언이에요. 김정숙 여사 특검하려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특검 다 해야죠. 대통령 부인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부터 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에 집중하는 야권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2년 만에 쓴 회고록이 특검과 맞물려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개혁신당 새 사령탑입니다.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을 이끌었던 이준석 초대 대표 체제를 마감하고 임기 2년의 새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습니다. 네, 어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허은하 신임 대표가 총 38.38%를 득표하면서 이기인 전 최고위원을 제치고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친 이준석계인 허은하 신임 대표는 개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켜 차기 대선에서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립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 개혁신당 새 지도부는 거대 양당과의 차별점을 부각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받은 경상보조금을 법적 절차가 마련되면 반납할 것이라며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희대의 세금 강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허은하 대표가 이끄는 새 지도부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특히 세석의 소수정당으로서 22대 국회에서 존재감을 어떻게 부각시킬지에 대한 고민과 과제가 남은 상황이죠. 또 개혁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 중심 체제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을 향한 여권의 러브콜도 이어졌습니다. 또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신장에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귀한 정당으로 성장하시고, 또 우리 국민의 신과는 모든 면에서 연대하며 함께 발맞춰 나갔으면 합니다. 허 신임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변화가 있다면 조건부 연대가 가능하다며 보수정당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허은하 신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22대 국회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대표라는 것 자체가 실천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네, 22대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화제의 당선인. 오늘 모실 분은 경기 용인시 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보수 정당이 그동안 이제 강세를 보여온 용인 병에서 851표 차, 예. 0.6% 포인트의 예. 정말 초박빙, 예. 초접전 예. 끝에 이제 승리를 하셨습니다. 상대가 이제 윤 대통령이 후보이고 또 이제 사법연수원 이제 윤 대통령과 이제 동기이고 예. 우리 그 당선자는 공사 출신, 예. 상대는 육사 출신, 예. 국방맨 출신의 대결로 또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851표 차의 표심의 의미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당선되고도 어깨가 무겁다라는 걸 많이 느꼈죠. 왜 그러냐면 수지라는 게 사실은 우리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험지거든요. 네. 험지다. 용인 수지. 네, 용인 수지. 네. 용인을 또 앞에다 넣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래서 뭐 분당, 뭐 강남 뭐 이런 듯이 그래서 앞에 용인이라는 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자부심이 동네 자부심이 동네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데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줄곧 민주당이 이제 패배를 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물론 21대 때 문재인 의원. 네, 문재인 대통령 바람이 불었을 때도 한 5천여 표 차, 네. 3%대에서 신승했던 데거든요. 그 이전 이후로는 전부 이제 민주당이 패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851표 차로 이겼다라는 거는 뭐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보수의 터밭에서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게 조금 더 작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온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당선되고도 어깨가 무겁다. 예. 네, 네. 배치를 이미 받으셨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네,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21대가 이제 막이 29일에 9일, 끝나니까 이제 한 10여일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9일 남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당선 이후에? 지역 행사 찾아다니는 시간은 좀 적었고요. 네. 국회에서 이제 최혜병 특검 수용 농성 집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에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주로 중앙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예, 주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회의라든지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국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또 태어난 곳은 제주입니다. 그렇죠? 예. 21대 때는 제주에서 출마를 준비를 했는데 예. 안타깝게도 예. 제주 경선에서 패배를 하셨었고 예. 또 보니까 그 공사 졸업하시고 한 20년 동안 군 생활 하시고 또 예. 국방부 대변인까지 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 대변인 자리 좋은 자리가 보장이 돼 있다 이렇게 익히 알려져 있는데 예. 일단 그 경선에 출마하셨었고 그때도 정치가 나와는 맞지 않는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다시 정치에 뛰어들게 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저희 좀 궁금한데요. 들어볼까요? 그때는 왜 정치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갑자기 결정해서 내려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파란 옷을 입는 것 자체도 네, 부담스러우셨어요? 부담스러웠고 네. 내가 뭘 하고 있지? 나의 목적은 뭐지? 스스로 자문해 보면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선까지 가다 보니까 차라리 컷오프 됐으면 나았을 텐데 경선까지 가다 보니까 또 네. 경선을 치르게 되고 네. 여전히 이제 저 스스로의 의문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끝나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한 10년 넘게 모셨었는데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으셨잖아요. 정치학으로. 그때의 지도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제가 정치를 한다고 21대 때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반대가 엄청 심했죠. 너는 정치할 스타일이 아니다. 얼굴에 다 드러나고. 좀 마음이 약하신 편이신가요?
흥분을 약간 잘하는 편이긴 해요.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스타일. 네. 그리고 제 주장이 좀 강한 편이라 뒤로 물러서는 게 좀 없어서요. 그거는 정치인의 길에 좀 부합하는 그 캐릭터 같으신데요? 아니 그래도 어떤 게 안 맞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이 유권자들을 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 유권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거하고는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맞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의 꿈은 접었었는데 제가 책 한 권으로 상당히 고초를 좀 겪었습니다. 책 한 권 출간으로 해서 겪으면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 혼자 이제 아스팔트에서 나가서 혼자 외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무도함, 오만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외치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권력에 맞서는 거,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거 이런 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다시금 이제 결심하게 된 거죠. 부승찬이라는 이름이 일반 국민들에게 각인된 게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작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 또한 뭐 운명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정치를 뭐 하겠다고 내가 의지를 갖고 계속 갔었으면 뭐 운명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정치를 한번 해보고 4개월 정도 이제 제주도에서 해보고 포기 단계에서 다시금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렇군요. 대통령실 이전이 저를 정치로 이끈 운명 같은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그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22대 국회에서 바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제 밝히셨는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대통령실 이전 의혹과 관련한 이제 국정조사 특검 추진이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점들이 앞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제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가 지지난해 2년 전인가요? 당선되고 3월 14일이었습니다. 선거가 이제 3월 10일 날 당선 확정이 되고 대선 그리고 4일 만에 국방부로 들어와서 방을 빼라 3월 말까지 국방부를 비워라. 단 4일 만에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헌법에는 뭘 명시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행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그래서 그 명시에 부합하게 이제 국무회의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의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국무회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인수위는 공식 출범 전이고 그러면 이제 문서가 어떤 문서가 남아 있으며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 문재인 정부에는 어떤 공문이 오갔으며 예산 추계는 어떻게 됐으며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온 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땐 이건 소수의 그룹들이 모여서 정책 결정을 한 거잖아요. 법적 근거 없이.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서부터 시작해서 예산 추계 이런 것들이 전부 국민들께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4일 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수위 출범이 3월 18일 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은 3월 14일 날 저희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럼 인수위법에도 위배되는 사안이고 국가재정법, 예비비를 사용하는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국방,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까지 상당히 많은 법들을 위반할 위반이 추정되는 의혹이 생기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한 앞으로 들어갈 예산들이 투입될 국가 예산, 국민의 세금들이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로 불어날 텐데 그거에 대한 것까지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대통령실 관저 이전이 전혀 그 법적인 근거 없이 단 4일 만에 뭐 예산 포함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을 꼭 밝혀내겠다. 그렇죠. 그 블랙박스를 그게 블랙박스다라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또 군 출신이신 만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여쭐까 하는데요. 첫 소환 조사에서 임성근 전 상원장이 물에 들어갈
거라고 예. 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윤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그 천막 농성에 대해서 개원 전부터 완력을 과시하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들어볼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땐 당연한 저희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군복을 15년 입었거든요. 사관학교까지 하면 19년을 군복을 입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군대 있을 때는 명령에 죽고 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게 만일 부당한 명령이고 위법한 명령이라면 그 위법한 명령, 부당한 명령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밝혀야 되는 거고 지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하는 정부의 행보는 법 위의 명령이 존재하는 그런 전두환 시절, 박정희 시절의 군사 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그런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국방의 의무를 준수하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어느 누구도 국방의 의무를 준수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을 둔 부모들까지 이제 국가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가서 안타까움을 죽음을 당하더라도 똑같이 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처음 조사 단계보다는 지금 수사 단계로 가면서 밝혀지는 것들, 그다음에 처음에 진술이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더디게 가는 거고 결국은 이 국가 사법기관이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수사의 칼날을 겨눌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28일로 예상되는 이제 그 재의결이 이제 불발될 경우, 이제 그 부결을 끝날 경우 22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이제 방침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당선인께서는 이제 국방부 출신이신데 또 살아오신 이력이 이제 공사 출신, 공군사관학교, 이제 국회 보좌관도 지내셨습니다. 이제 국방부 대변인, 또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이 행보를 보시면, 이력을 보면은 정치인의 행보를 그대로 가신 것 같고, 더군다나 중간에 이제 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문무를 다 겸비하고 준비를 탄탄히 하신 것 같이 이제 보이는데, 혹시 그 공부는 전공이 어떤 쪽이신가요? 예, 정치학이고요. 세부 전공은 이제 안보 전략 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희망 상임위는 국방부 아니면? 국방위 아니면 외통위인데요. 1순위는 국방위를 적어냈습니다. 1순위는 국방위. 알겠습니다. 원내대표가 이제 또 어떻게 원내대표가 이제 좀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국방위가 지원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 없는 상임인 걸로 알고 있어서. 거의 당선입니까? 그렇죠. 뭐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 이후에 남북 관계가 이제 사실상 단절 상태인데, 문 정부의 이제 입장은 북한이 이제 비핵화로 전환을 전제로 해서 안보를 보장받고 대신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윤 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 그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글쎄, 이건 큰 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는 게 뭐냐면,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구호의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 것 같아요.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 같고, 이명박 정부와 상당히 다르다, 군사적인 부분도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비핵개방 3천과 유사한 패턴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고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가장 큰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상호 간의 관계는 그런 것들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방적인 어떤 메시지보다는 상호 간의 협의 과정, 대화 협력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이제 수레바퀴론이거든요. 수레에는 두 바퀴가 있잖아요. 한쪽에는 우리가 이제 국방이라는 하나의 바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뭐 외교 통일, 대화 협력을 추구하는 외교 통일이 있는데, 국가 안보라는 거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우리는 이제
이제 그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네. 동서 냉전이 극대화될 때 한쪽에서는 국방 축과 한쪽에서는 대화 협력 축이 동시에 작동함으로써 유럽의 평화를 만들어냈듯이 한반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일방향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고 북한이 이제 종국적으로는 적대적 두국가론을 내세웠잖아요. 그 적대적 두국가론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 적대적 형이 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두 국가 사이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라서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남북 관계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도 남북 관계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네.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꾸려졌는데 22대 국회의원만큼 22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21대는 21명입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22명으로 꾸려진 예. 상징적인 인물이죠. 네, 예. 네, 아까도 그 화면에서 그 당선인께서 마이크를 잡고 계신 게 나왔는데 네. 15명 그 원내 부대표 중에 또 당선인께서도 한 분으로 예, 꾸려지게 예. 됐습니다. 예.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단은 개혁기동대다 이렇게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개혁기동대, 뭐 어벤져스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15명의 원내 부대표가 이제 전부 초선으로 꾸려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재선, 삼선, 다선 의원들도 계시지만 가장 개혁의 이미지와 맞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번을 보고 있으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한 것 같아요.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다라고 정의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봉에 서는 게 뭐냐? 초선 의원들이고 그러면 초선 의원들에게 이제 개혁이라는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그런 개혁 기동대를란 명칭을 주고 15명이 개혁 기동대가 나서서 국민의 민의를 받들고 이거를 또 개혁으로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역구인 그 용인병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수지 예. 그 지역인데요. 관련한 질문을 드리면 총선 때 그 신분당선의 요금을 인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신분당선 통행세 그 2,200원을 그렇다면 이제 폐지를 해야 예. 요 부분이 뭔가 좀 이렇게 계획이 좀 바뀌어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폐지에 대한 그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수지 지역에 좀 가장 시급한 현안은 또 어떤 건지 지역 문제 좀 네. 말씀을 해주시죠. 신분당선은 제가 이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공약입니다. 신분당선 요금 인하 같은 네.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철을 타면 4,000원 편도 4,000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형적인 요금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기본 네. 요금, 네. 그다음에 거리 요금, 그다음에 이제 구간 통행 요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저희 수지에서 신사까지 가는데 4,000원의 편도 요금을 내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철도로 갈아타면 또 환승이 돼야 하잖아요. 네. 환승조차도 안 되는 게 이제 그런 구조에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애초에 사업이 시행될 때부터 3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거고 구간을 또 운영업체가 3개 업체로 네. 광교에서부터 신사까지 3개 업체로 또 구분해서 운영이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업체별로 이제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네. 통행세가 아니라 네, 우리가 일명 통행세라는 건 세금이잖아요. 네. 통행료를 통행료군요. 별도로 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철도나 전철 같은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증액이 되지 통행료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거다. 이게 애초에 민자로 가다 보니까 네.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채택한 거거든요. 과거에 인천공항철도나 서울 9호선도 마찬가지로 최소 수익을 보장해줘요. 8% 이상의 수익. 네네. 근데 그 업체들은 전부
최소 수익 보장을 포기했거든요. 2009년부터 이게 불법 제도가 폐지가 되거든요. 근데 신분 당선은 유지를 해요. 지속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통행료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일반과 마찬가지로 거리 비례제로 거리가 많을수록 키로당 뭐 얼마씩 해서 거리 비례제로 바꾸면 간단한 거고 인천공항철도나 서울 9호선이나 용인 경전철이나 다 그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바꿨는데 여기만 유독 바꾸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저희는 이제 검토를 통해서 이거는 바꿀 수 있다. 결론을 냈고요. 네. 바꿔 나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현안 문제들은 아무래도 수지가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노후 예, 교통. 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아파트 주거시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파트 먼저 지어놓고 거기다가 도로를 깔다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도가 들어오지 않은 지역 동네도 있고 약간 고립된 동네. 그리고 마을버스나 광역버스를 타는데 뭐 3대 이상 놓치는 경우, 늦게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환경 체계를 개선하는 게 좀 시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지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뭐랄까 거주 도시예요. 아파트가 93%가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 와서 휴식을 취하는 데잖아요. 네, 자고 먹고 네. 그다음에 여가를 즐기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 복합 시설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아니 전혀 없다라는 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상대적으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을 개선하는 거, 신축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현안으로 상당히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교육과 교육의 교통과 인프라 구축. 네, 교통 문제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의도에서 그 지역구까지 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출퇴근 시간에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니 제가 이제 한번 타봤는데 네. 갈아타고 집까지 가는데 한 1시간 50분? 한 2시간 정도 걸리군요. 2시간 정도는 저희 용인 시내에 있는 집까지 가는데 그 정도 걸려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연결편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입장이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신분 당선 요금이 너무 비싸서 네. 차라리 서울 시내로 들어와서 사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 효과가 있다. 그렇게까지, 네. 예, 시간 많이 걸리죠, 돈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직접 탑승을 해보셨군요. 그럼요. 탑승 해봤죠. 네.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해서도 뭐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시급한 현안이다. 그럼요. 네, 초선이시면서 또 원내 부대표를 맡으시면서 22대 국회 활동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그 포부와 또 기대가 무척 크실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당선인께서 시민을 닮은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지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출간하고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몸무게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시민들 어려움에 처하거나 혹은 어떤 민원이 있거나 근데 이제 만나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는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닮은 정치라는 거는 뭐냐면 시민의 손을 끝까지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그다음에 지역정책 개발 이런 것들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을 제가 이제 공약으로도 걸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정책 공약이 있거나 지역 개발이 있거나 이럴 때 시민 참여단이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과 이제 소통하고 시민이 어려움을 들어주고 때론 같이 걸어서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시민을 닮은 정치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영원히 손잡아 줄 수 있는 정치 그런 걸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도 앞으로 이제 뭐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많이 뭐 이제 발견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단과 함께하는 시민 정치를 꼭
이뤄내겠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경기 용인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당선인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활동 저희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